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를 이제 게스트로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친구입니다. 할 얘기도 많고 또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오늘 좀 흥미진진한 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강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해산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나이는 만 29세이고 네.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알게 됐던 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네,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고, 제가 이제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감명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 탈북 스토리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와, 영화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와, 진짜 영화 같구나. 스펙타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채널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흔쾌히 이제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친해져가지고 저희는 지금 형동생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 해산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탈북을 했죠? 제가 22살 되던 이제 2016년 5월에 탈북을 했고요. 네, 형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앞에 소개를 덧붙여주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사실 형님 얘기가 더 영화 같은 얘기였어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몸둘 바를 좀 모르겠습니다. 16년도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는 16년도에 들어왔나요? 네, 제가 16년 5월 26일 날에 탈북을 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칭항도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그해 10월 6일 날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먼저 좀 궁금한 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북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어떤 노동자 가정에서 이제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비교적 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머님은 장사하셨나요? 어머니가 이제 이민반장을 한 13년 정도 했었고요. 이제 뭐 장사도 좀 하시고 했는데 할머니도 이제 위원장마당에서 이제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장사하시고 이제 소비하는 게 아버지랑 저뿐이다 보니까 집안 살림은 한 제가 15살 될 때까지는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이민반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민반장이 어떤 역할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개 동에 한 이민반이라고 이제 하는 게 여기처럼 행정구역에 나눈 건데 이제 40 내지 50개 정도 이민반이 있고요, 한개동에. 그리고 이민반에 이제 뭐 20가구부터 40가구 정도의 이제 뭐 세대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당의 부름에 요구에 맞게 어떤 통제하고 뭐 선전선동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무보수 노동에 불러내거나 할 때 이제 앞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 전에 여기 통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맞아요. 통장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 이민반장들이 모의부나 네. 안전부에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스파이 같은 네네, 비슷한.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전부 이제 여기로 말하면 경찰청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보통 보위부 요원은 이민반에 따로 잠입이 되어 있는 걸로 한두 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민반장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경찰 쪽 일은 하는데 네, 맞아요. 이제 뭐 국정원 쪽이랑은 별개다. 네네, 그렇죠. 경찰청 사람들은 누가 요원인지 어느 정도 다들 알더라고요. 이제. 그렇군요. 이건 경찰이나 우리 국정원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알기 쉽게 북한의 보위부와 이제 안전부에 대해서 이제 안전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쉽게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한국 올 때는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왔겠네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17살 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다가 잡혀서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셔가지고 북한 보위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옥살을 하셨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빠가 갑자기 이상한 정치범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옥사하셨다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그러면 감옥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함경북도 청진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막 겨울이었거든요.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죠.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되었으니까 이제 조국 반역자 그런 질명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결정적 원인이 그거였죠. 이제 제가 고3 여기로 말하면 학교 졸업하는 시기였는데 제 앞길이 어떤 그늘이 될까봐 아버지가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신분을 안 밝히셔가지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귀를 못 들으실 정도까지 맞아가지고 청진 직결소라는 게 생각보다 컸는데 그 안에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신고랑 이런 걸로 인해서 신원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고향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열차칸에서 숨졌거든요, 사실. 근데 원래 열차에 태울 때 이미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잡혀서 북송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원래 오려고 하셨는데 네. 그게 한국행이 밝혀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빠랑 같이 탈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인신매매라고 해가지고 저보다 한 5살 더 많았던 누나 2명이 팔려가는 누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중국 어딘가로 팔려가고 네. 아버지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친형이랑 둘이 넘은 거거든요. 네. 그 친구분의 따님이 한국에 계셔가지고 이제 함께 오던 거였는데 형님 분이 아편에 중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독된 상태에서 길을 떠났는데 이제 가다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 약균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못 걷는 상태가 됐는데 길을 인솔하는 브로커분이 버리고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제가 볼 땐 쓸데없는 의리긴 한데 그 의리를 지켜서 남아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챙겨오려고 하다가 네, 그분은 숨졌고 결국 아버지만 북송된 걸로. 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수감되셨어요? 3개월도 안 돼서 네. 8월 31일에 아버지가 집을 나섰고요. 그게 2011년도였는데 11월 3일인가 한 2개월 좀 지나서 그러니까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 안전부에서 전화가 아니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청진 그 보위부 직결소 안에 있고 이제 이쪽으로 이송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뭐 남편이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네. 집결소라고 하면 여기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네. 한국으로 치면 유치장 같은 것이죠? 구치소 그쵸, 같은 네. 아무래도 네. 그 불법 탈북했던 분들을 뭐 조사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재판하고, 네. 재판받고 어떤 형이 내려질지를 이제 결정하기 직전 단계라고 보면 네, 되죠. 맞아요. 네. 그럼 거기가 보위부 소속이에요? 안전부 보위부 소속이에요. 보위부 소속이요? 구타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아버님 시신을 이제 수습하러 갔을 때 네. 그때 좀 뭘 봤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네, 그때 어떤 걸 봤죠? 제가 이제 고향은 해산이다 보니까 양강도이고 아버지가 함경북도 길주역에서 떠나서 3개인가 4개인가 와서 이제 함경북도 영내에서 그러니까 숨을 거둬가지고 북한법에 이제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의 시신이 기차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기차역 창고 안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북한에서 보통 500리, 600리 정도 됐었는데 그걸 이제 키로수로 환산하니까 얼마죠? 대략 한 뭐 200km나 2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때 기차가 잘 안 다녀가지고 네. 겨울에 제가 삼촌이랑 걸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4일인가 5일 정도 걸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그 역 창고에서 이제 문을 열고 진짜 그냥 판자로 되어 있는 창고였고요. 아무것도 안에 없었고요. 그 거렁대기 같은 그런 거 가마니 같은 거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봤는데 이제 얼굴은 사실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요. 너무 맞죠. 네, 그리고 오른쪽 귀 쪽은 뭐 가위로 자르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귀 한쪽이 거의 떨어져 있었고요. 손상이 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충격이었던 게 이제 위도시 다 좀 말려 있었는데 배가 막 새파랗게 얼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글로 복수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는데 네네. 뭐 어떤 사무치 원한이 있어 복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 문신을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글자를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자리에서 쫄도를 해가지고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어느 마을의 한 집안에서 제가 의식을 차렸고 삼촌이들 데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막 그 바람 막 쌩쌩 몰아치고 이러는데 그냥 사실 눈물도 잘 안 났고요. 그냥 세상에 그냥 엄마랑 나 혼자구나. 그리고 아빠가 좀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돌아갔구나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이제 다음날에 진짜 어느 상간역의 역 뒷산에 자그마한 언덕에 이제 아버지를 묻었거든요. 그래서 달구지 빌려가지고 그 아버지 시신을 싣고 이제 북한에서 아시다시피 관이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을 장만할 돈도 당연히 없었고요. 온 땅 파가지고 삼촌이랑 둘이서 이제 아버지를 묻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 아버지 팔에 왼쪽 팔에 새겨졌던 그 글자가 두 글자가 계속 떠올랐고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네, 들렸겠네요. 그렇죠. 뭐 유언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기셔가지고 이 사회에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였죠?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네. 아버지는 결국에는 자식들이랑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불지 않으셔가지고 아빠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었던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군대를 그래서 이제 못 간 거예요? 그 저희 담임쌤이 남자분이셨는데 거의 졸업하기 직전에 네네. 한두 달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을 혼내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네가 그 김정은 원수님 장군님 모시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느냐,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대원수님 뭐 김일성 김정일이 다 살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헛웃음을 지은 거죠. 이제 네네. 마음속으로 혼자 이제 셋이 있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냥 진짜 여기서 썩 쏠아가는 네. 쓴웃음이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조용하던 교실이다 보니까 네. 방금 웃는 놈이 나오라 일어서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서가지고 아무 뜻 없이 웃은 거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저를 구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반동분자의 자식 같은 놈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대 못 가게 됐던 계기는 이제 북한에서 군대 갈 때 담임쌤이 보증을 써줘야 되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 담임쌤이 보증을 안 써주길래 이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어떤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혼자 먹고 살겠다고 탈북한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 학교에선 졸업기념으로 그 나무를 한 그루씩 떠다 심으라고 한 거예요. 네. 기념으로. 네. 그 나무가 뭐 푸르러질 때 이제 지네들 고향으로 돌아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저희 학급에 총 인원이 한 30명도 안 됐었는데 나무를 떠다 심은 친구가 한 두세 명 정도였고 나머지 다 안 심었고 기한도 3일을 줬거든요. 근데 그 첫째 날에 저를 길에서 마주친 쌤이 이 학생들이랑 뭐 다른 학생들과 가다가 저를 보더니 막 다짜고짜 왜 나무를 안 심었냐고 저한테만 욕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억울해가지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막 또 언성이 오가고 이제 결국 담임쌤이 막 제 멱살을 잡고 이제 막 때리시길래 제가 그 압록강에 합쳐지는 작은 다리가 있거든요. 그 내천에 그 다리에 쌤을 막 밀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기로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다 막 이러면서 군대 가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이제 그러시길래 이제 어느 방송에서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제 꿈도 이제 네, 형님처럼 어떤 직업 군인이 되는 어떤 그런 꿈을 꾸었었거든요. 어릴 적에. 그래서 꿈을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네, 군대가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릴 적에는 이제 직업군인이 되고 싶었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이제 군대 못 나간다. 네, 그분이 진로를 바꿔주긴 했는데 그분은 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어떤 참된 길로 이끌어준 교육자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네. 오히려 더 탈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괘씸했지만 사실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서 그 쌤을 길에서 몇 번 마주쳤거든요. 근데 인사도 사실 안 했고 쌤도 저를 아예 모른 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아버지의 그 팔에 있는 복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피득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사실 여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아버지의 그 복수라는 글을 봤을 때 이제 나는 군대에 무조건 나가가지고 평양 고사포사령부나 이런 뭐 포부대나 아니면 특수부대 같은 데 나가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놈들을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아빠가 술만 드시면 저보고 계속 묘주라고 불렀었거든요. 묘주요? 네. 맏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묘 비석에 새겨지는 거 묘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엄청 크게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빠를 묻으면서 이제 아빠가 묘를 어쩌면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병 같은데 이제 제 이름을 써서 넣어서 같이 묻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아빠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어린 마음이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안에는 내가 아빠 묘에 다시 찾아올 때 10년 안에는 뭐 남조선에 가 있거나 그렇게 만약 가게 되더라도 이제 여기 오면 뭐 그런 안기부나 국정원에서 특수훈련 같은 거 받아서 돌아와서 아빠 이렇게 만든 그 보위부 직결소 폭파해버리고 막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군대 못 나가고 사회에서 뭐 했어요? 신발공장이 있었어요. 김정일이 다녀간 곳이거든요. 네네. 그 신발공장에 기능공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학교에 1년 정도 적을 걸어두고 이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 외에는 어머니가 이제 이민반장이다 보니까 제가 무직으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가지고 봄에는 이제 뭐 5싹 같은 약초 캐러 다니기도 하고요. 산지구엽초나 뭐 다 캐다가 중국에 밀수해서 팔거나 여름에는 이제 그 나무 자르고 나면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등거리를 캐러 다니기도 하고 가을에는 뭐 밀수짐을 좀 많이 쇠덩이나 뭐 염소 끌고 중국 몰래 넘어가서 이제 밀수 짐꾼 노릇을 좀 했고요. 겨울엔 또 이제 산에 풀단하러 다니면서 땔감을 이제 마련해하고 이제. 그럼 직장 출근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민반장의 파워 이제 그런 느낌. 그 인민반장의 파워가 생각보다 세네요. 근데 사실은 그 중간중간 이제 어머니 인맥을 통해서 이제 아는 기업들이 이제 이름만 걸어놓고 출근하는 것처럼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문건은 본인이 갖고 있었죠? 네네, 그럼요. 뇌물 같은 거 좀 거인 거예요? 네, 그쪽 중국에 몰래 건너가서 한 2, 3개월씩 나무 미는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 또 이제 그거 갖다 바치고. 네. 야, 일단은 이렇게 뇌물 공화국입니다, 진짜로.
군대를 안 간 청년들은 보통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좀 갖다 바치면 집에서 이제 그 자기 서류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왜 어떻게 하게 됐죠? 그냥 그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이후로 좀 크게 바뀌긴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아빠를 맡게 됐는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한 10년 정도 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던 분인데 러시아 사람에게 이제 집을 지어줬는데 돈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싸우다가 그분이 신고를 해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니까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와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의 아니게 러시아에서 10년,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내신 거겠죠. 아마. 네네. 3년 정도 원래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친구한테 그러니까 맡겨둔 상태로 그냥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와서 국가보위부 감옥에 1년 정도 갇혀 계시다가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영양실조, 뭐 병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었거든요. 네. 그 아빠를 이제 어머니가 친척분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저한테 많이 주신 거죠. 이제 제가 남하러 갔다 오면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죠. 너같이 젊은 애들은 공부를 잘하면 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왜 여기서 쏟고 있냐 이제. 전 사실 그때 거의 반신반의하긴 했었는데 새아버지랑 3년을 살았거든요. 네네. 그 3년 동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네, 제가 봤던 드라마나 어떤 제가 아는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어떤 정보력들을 다 긁어 모아봤을 때 적어도 좀 기회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를 들으셨어요? 네, 저희 집에 그 흑색 TV가 있었는데, 네. 오후 5시쯤만 되면 그 중국 채널 같은 거 잡고 하면 가끔 이제 그 북한 노래 손인장수 뭐 잘 가거나 내 아들아 그런 노래들을 뭐 군대 가서 허약거리지 말고 돌아오는 식으로 개사해서 그런 노래도 방송이 되기도 하고 가끔 뭐 쿠바에 관련된 어떤 얘기들도 해주고요. 뭐 김정일 일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몇 번 들었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안 믿었죠,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드라마도 좀 봤었고. 네, 드라마는 많이 봤어요.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주로? 태양을 삼켜라라고 네네. 2009년에 나왔던 건데 그 배우 지성님이 연기한 건데 대문자 T라서 네네네. 그 MZ처럼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 다 울고 있을 때 전 막 웃고 있고 해서 좀 네. 이상한 애 취급받고 하다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네. 한 2번 정도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1년 동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막 대사들을 외울 정도로 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약한 모습 보이면 남의 먹이가 된다라는 네. 뭐 그런 대사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주인공이 고아로 태어났지만 아프리카에 막 용병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살인자 누명을 쓰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는 스토리여가지고 대학도 안 나오고 고아의 신분에서 성공하는 그 스토리가 되게 임팩트 있게 저에게 이제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는 이제 많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보단 좀 잘 사는 곳이고 노력하면 적어도 나가서 몸을 때워서 일을 하면 그날 일한 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네요. 저희는 좀 내륙 지역이어가지고 좀 다른데 해산 쪽 사람들은 어때요? 좀 많이 중국이랑 이런 밀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내륙 지역 사람들보다는 많이 깨어있죠. 예전에 제가 막 북한에 살 때 들었던 얘기로는 뭐 그 중앙당 간부들 입에서 뭐 해산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물젖어 있었다 보니까 그게 만약 김정일의 고향에 있는 뭐 해산시가 아니었더라면 없어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많이 이제 변질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 공개 재판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은 어릴 적에 그 공개 재판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공개 처형도 본 적 있어요? 처형은 못 봤어요. 공개 처형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 드라마나 이제 방송을 많이 봤었고 그러다 탈북을 딱 하게 된 결정적인 뭐 요인은 뭐였어요? 제가 그 22살 되던 애 설날이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앞길이 캄캄한 그 느낌이 여느 때보다 더 크게 다가왔었고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또 와닿았던 것 같긴 합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잘 나가길래? 뭐 친구 중에 뭐 그 양강 도당에서 지도원으로 일하는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거의 대다수가 의대나 뭐 어떤 대학생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 잘 만나서 운전을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친구들 볼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살면 평생 급여도 못 받는 어떤 노예처럼 일만 하는 노동자로 살겠구나. 아버지 인생을 반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 아. 예. 한국에서는 운전하고 다니죠? 네. 네.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북한에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특권으로 이제 작용하는 근데 거.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네. 원래 키우는 강아지도 집이 가난한 걸 탓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탓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네요. 그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네. 충분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돈보다 예, 권력이고 맞습니다. 터대다 보니까 그게 네, 네. 중요합니다. 그게 출신 성분이죠. 출신 성분. 네. 타고나기를 그렇게 좋게 타고나야 북한에서는 인정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는데 그렇죠. 저도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네. 저도 이제 놀랐던 게 태어나 봤더니 저희 집에 간부 단간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상 중에 아, 보면은 다 그냥 밑에 바닥에서 충성분자들 네. 밖에 없어요. 다 당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높은 간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내 대해서는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높은 간부가 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탈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얘기 중에 듣다가 느낀 건데 저는 네. 또 집안에 반대로 토대가 좋아가지고 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일성 이름으로 표창장도 받고 네. 도당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도당에서 일하면 좋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네. 네, 그랬죠. 뭐 근데 제 인생은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많이 꼬인 부분이 네.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본 모습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훈장들을 막 망치로 두드리고 불로 지져가지고 술 바꿔 드시던 모습만 봐가지고 그쵸. 그 권력도 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가 2015년에 뭐 탈북 아, 준비를 좀 했나요? 15년 12월쯤에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한국에 친척도 없고 아무런 어떤 루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진 경험이라고는 중국에 몰래 건너가서 일을 해본 이제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혼자선 갈 수 없겠구나라는 게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공개 재판 받고 보위부에서 고문을 좀 받다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먼저 마음을 오픈을 했죠. 이제 여기서 더 못 살 것 같고 언젠가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얘기하면 함께 가주겠냐 했더니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마음을 모았고 그러면 우리 둘 다 각자 이제 나만의 친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압록강을 건너주면 그 사람의 친척이 우리도 데려다 주겠고 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을 여기 누나가 와 있는 친구를 찾고 저도 여기 외삼촌이 와 있는 친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강을 넘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때 저는 했던 생각이 이제 그때 이제 막 의리에 죽고 막 그런 시대다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택한 친구가 이제 넘어왔는데 못 데리고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친구에게 괜히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택한 친구가 만약 일이 안 돼서 성공 못 하더라도 친구를 원망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랑 셋이서 강을 넘기로 한 거죠. 이제 강을 넘기로 했는데 그 둘만 먼저 강을 넘은 거예요. 5월 18일 날인가. 네. 그리고 저는 그날 강을 못 넘어가지고 네. 그 해산에서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해산에서 한 60리 정도, 네. 15km 떨어진 보천이란 곳 있잖아요. 네. 보천버전도 네. 한 거. 알아요. 그곳으로 건너기로 해가지고 네. 저는 조금 늦게 도착해서 강을 못 건넜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 이틀 동안이 한 20일까지는 마음의 동요가 갈까 말까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럼 따로 탈북을 한 거예요? 아니요, 먼저 건너와서 기다렸죠. 중국 산에서는. 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에 네. 26일 날에 다시 넘어간 거죠. 이제. 만났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 산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은 중국 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중국 밀수짐을 지고 건너오는 사람들 속에 섞여 건너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노동력을 팔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산에 몰래 네네. 불법 월경으로. 그들 무리 속에 섞여서 있은 거죠.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건너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중국 핸드폰으로 그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만났죠. 이제 완전 극적으로네. 네. 그리고 그러면 중국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그렇게 넘어와서 만나고 나서 바로 저희는 도망칠 계획부터 세웠거든요. 네네. 어차피 그 물주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만 데리고 넘어왔으니까 그 누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고 막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만 온 거예요. 저희 안 데리고.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 믿을 놈 없고 저 혼자뿐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북한에도 못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냉정하게 머리를 굴려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다가 제 친구가 그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어차피 브로커를 만나려면 그 도로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장백 시내 쪽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도 산에서 일을 좀 했었으니까 예전에
길목에 먼저 나가 기다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진짜 쉬지 않고 달려서 길목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포기하고 사실 누워 있었거든요. 네. 오후 2시쯤에. 근데 그 산에서 저를 부르고 다니고 그 친구가 막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네. 그 친구가 이제 기다려줘가지고 한번 목숨을 빚었죠. 결국. 그럼 그 친구도 한국에 왔나요? 네. 와가지고 지금 결혼하고 그 친구도 부모님 다 모셔오고 네. 네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할 때 어머님한테는 이제 탈북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고 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제가 먼저 가가지고 늦어도 3년 안에 소식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무조건 모시러 오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도 이제 말씀드렸죠. 어머니 잘 모시고 계시면 꼭 같이 모셔가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네. 그때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부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그때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어머니는 괜히 죄책감이 드시는 게 본인이 돈을 못 벌어서 아들을 대학에 못 보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 앞길이 뻔히 보이니까 잡지도 못하고 가라고 떠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15년 12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탈북은 16년 5월에 했고요. 그래서 그 한 5개월 되는 기간 동안 매일 제가 자다가 눈 떠보면 어머니가 새벽에 계속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독해져야 된다. 그냥 그 생각만 하면서 스스로. 그럼 그렇게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친구들과 이제 막 극적으로 이제 막 그런 가정들을 펼쳐가지고 결국에 해결이 돼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한국 가게 되고 기독교선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 칭앙도라는 곳에 이동해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 받고 그 선교사님들과 계속 싸우면서 지내다가 이제 라오스랑 태국 거쳐서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한국 분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 네. 그러면 처음 기독교를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이제 사실 역사책에서 몇 번 그 선교사 얘기들을 봤었어가지고 놀랍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의심이 많이 컸어요. 그냥 안 기쁘겠구나 그 생각하고 이제 사실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만 엄청 잘 챙겨주셨거든요. 남자분이셨는데 막 장 와가지고 요리도 잘해주시고 이제 강요도 그분은 안 하긴 했어가지고 강요를 안 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 나서 그분의 꼬드김에 다시 뉴질랜드를 가게 됐었던 거죠. 이제 나중에 그래요? 네. 목사 후보로 키우려는 마음을 모르고 이제 목사님으로 뉴질랜드도 다녀왔구나?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3개월 정도를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동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랑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있다가 남들 다 오는 라오스, 태국 남인성소 2개월 있다가 국정원에 들어가고 이제 뭐 조사 3개월 받죠. 그리고 하나원 또 3개월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가 몇 년도였죠? 17년 2월 22일. 북한을 떠난 지 한 1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네요. 네, 딱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유를 찾는데 빠진 시간에는. 어땠어요? 한국 국정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 한국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은 그 3개월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그 기독교 선교사님들한테서 어느 정도 전해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드라마 영향도 조금 있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중국에서 봤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을 꽃밭으로 만들겠고 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발언 같은 것들 그런 게 기억에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탄핵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북한이 다시 쳐내려올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철없는 생각이긴 한데 좀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고요. 나라 걱정 좀 많이 했군요. 네, 그때는 막 열정이 좀 넘칠 때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뭐 했나요? 처음에 저는 하나원 나서 일주일 정도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그 기초교육 같은 거 봤잖아요. 적응교육 같은 거. 그거 마치고 바로 대안학교, 여명학교, 남산타워 밑에 있었던 거기를 이제 입학을 했죠. 고3에. 그때 막 시험을 봐서 겨우 붙어서 고3을 원래 고3에 바로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대학에 갈 거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그때 마음은 하나원 남에서 다짐은 그거였죠. 이제 어떻게든 큰 사람이 돼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야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방법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택했었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공부하던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뉴질랜드를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그 반기문 회장 뭐 유행 그런 거 보여주면서 막 영어는 필수다. 막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한국 나온 지 3개월 만에 뉴질랜드로 갔죠. 이제 다시. 그때가 17년도였죠? 네, 17년 6월 1일 날 제가 요 얘기를 제가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7년도에 이제 대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뉴질랜드에 네. 가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대입 준비를 할 때였고 거의 이제 합격 상태가 났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랬던 시점에 어쩌면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만날 뻔했었네요. 그렇죠 아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안 갔습니다. 현명하셨어요. 네, 저는 진짜. 그냥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라도 기회가 있다면 그쵸, 네. 그때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는 너무 늦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투가 되게 그 네. 제 선교사님이랑 똑같. 아, 네, 그랬나요? 분인가 본데. 네. 네. 늦을 거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뭐 늦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네. 저는 그때 그냥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은 흔들리긴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할 수 그렇게 있는. 혹할 만한 기회긴 했었고요. 네. 그 선교사님이 또 애도 많이 써주시긴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클랜드라는 땅에 그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없었고요, 사실. 네.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생활비를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제가 일기생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시험양 삼아 이제 갔었던 거죠, 이제.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네. 한 1년 가셨나요? 아니요, 6개월 있다가 제 뒤로 왔던 친구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가고 할 때도 사실 흔들리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 선교사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머님 모셔오는 부분을 도와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구출해 오는 과정에서 심중하기도 하고 뭐 계획을 잘 짜시는 부분이라든가 안전을 일단 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오시게 될 때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모셔오고 싶었던 거죠, 이제. 사실 저는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브로커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생일이 10월 달인데 생일이 다가오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내가 여기에서 오클랜드 대학교라는 데를 가게 되면 준비하는 데도 1년 정도 걸릴 거고 졸업하면 4년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어머니가 과연 굶어 죽지 않고 살아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는데 누가 과연 뭐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 또 교회 비하 발언은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에 의해서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랬더니 다시 이제 교회에 발 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볼 일 없을 거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길래 말씀 그렇게 하셔도 공항에 또 태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홍콩 경유해서 왔는데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제 굳은 결심 다시 다지고 잠깐 이제 흔들렸던 거 이제 막 자책 엄청 하면서 그 한국 들어와서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 경기도 이천에 가서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였죠 그거? 침대 시몬스. 네. 그 침대 만드는 회사에서 침대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한 2달 정도 만드는데 월급 220만 원 처음에 받고 막 야간까지 하면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의 보람을 막 느끼고 있는데 저랑 같이 나온 같은 기수의 형님이 이게 또 노가다란 말 사람들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 조금 더 준다는 거예요. 하루 13만 원 정도씩 받는다. 막 방수 작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거기 데려가 달라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이제 급여를 220을 받다가 300을 좀 넘게 받기 시작하다가 더 빨리 모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래서 알바몬을 보다가 갑자기 그 KT에서 또 그 직원을 뽑는데 월급 500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혹해서 갔어요. 면접 보러. 바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 받냐고 점장한테. 저를 면접 본 분은 거기 뭐 회사의 뭐 어떤 부장님이라고 하시고 친구 셋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점장이 6, 700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받는데 얼마 걸리냐고 했더니 1년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한 4개월 지나니까 부점장 시켜주고 월급은 400에서 500 정도 안정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많이 팔기도 했어요. 하루 7대 정도 막 팔기도 했었고. 핸드폰 가게였구나. KT 매장에서 이제 폰 판매사로 하면서 그때 돈을 좀 사실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폰 판매사로 일하던 중에 2019년 4월쯤인가 제가 그 브로커분을 만난 거죠. 이제. 핸드폰 매장 앞에서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물어봤더니 애플워치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해서 이제 그거 보여드리면 설명을 했는데 말투가 고향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을 알게 되고 그 형님의 어떤 지인분 통해서 브로커를 이제 소개받은 거죠. 이제 제 사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획들을 이제 막 일사천리로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약속이 다 됐던 거죠. 이제 국경경비대도 매수하고 뭐 금액은 그때 당시 900만 원에 넘겨주시겠다고 첫 브로커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강 건너실 때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제가 마중을 간다는 게 있는 게 이제 사고가 터졌던 거죠. 이제.
그 사고가 어떤 거죠? 제가 연길에 갔다가 거기서 또 중국 사람들도 좀 사가지고 브로커들 네네. 4~5명 이제 모아가지고 차도 2대 빌리고 이제 네네. 왜냐면 만약에 경우란 게 있으니까 저는 막 별의별 생각 다 해봤거든요. 네네. 진짜 앞에 차가 잡히면 뭐 뒤에 차에 전화를 해서 빼준다거나 그래서 차도 막 없는 돈 내서 막 빌리기도 하고 했고 네네. 영화를 찍었네요. 아 그쵸 PD 재질이 없었던가 봅니다. 재능이. 네. 저희가 이제 어머니 모셔오는 거에 있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침대 만드는 회사에서 일할 때 네. 어머니를 모셔다가 실패한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북송을 당하셨는데 그 친구가 거의 무너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타락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가 만약 오다가 잡혀서 북송되거나 일이 잘못될 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저 자신에게 엄청 많이 이제 자문을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어떤 일이 생기건 내가 책임진다,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포기 안 하고 어머니가 북송되면 다시 북한에 가서라도 어머니 살려낸다. 이제 그런 마음을 미리 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기를 갔죠. 그리고 가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통화를 브로커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모셔올 것 같다고 얘기도 했거든요. 막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막 이러셨는데 내가 가니까 가서 자세한 거 얘기하자 막 이러고 중국에 건너가서 정확히 며칠 날 갈 거고 브로커 아들이 보냈다고 하면 따라 나서 달라고 어머니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제 새아버지를 모셔갈 거냐. 어머니는 또 그거죠. 이제 몇 년 같이 고생했는데 두고 갈 수는 없다. 불쌍한 사람이다. 저도 당연히 어머니에게 그런 이제 아픔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 모셔오려고 이제 아까 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1,800을 그렇게 해가지고 장백현까지 차 2대랑 사람들 데리고 간 거죠. 이제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기분은 예를 들면 지금 장백현 중국 땅이죠. 네. 거기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집이 보인다. 네, 걸어서 15분이면 가겠더라고요. 야, 그러면 해산에 진짜 그냥 국경 연선에 있었네요. 그렇죠, 네. 북중 국경 지역에 집이 그냥 그 동네에. 네, 위원동이어가지고 진짜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 강폭도 50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네. 더 좁은 곳도 있고 하니까 그곳에 제가 3년 만에 준비를 해서 어머니 모시러 갔다는 거에 엄청 뿌듯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한껏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와서 못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핸드폰이 있었는데 원래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브로커한테 안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된대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가 강을 건너왔을 때 저를 못 찾을까봐 전화를 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번 남편을 또 그렇게 잃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나절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망설이고 두려워하면 내가 건너가서 안 무섭게 내가 어머니를 강을 건넨다 이제. 그래서 그때 결심을 갑자기 한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예전에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혹시 완전 계획형이에요? 네, ENTJ. 완전 계획형이구나. 네. 그래 철저하게 그걸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였는데 저는 여기서 살다가 이제 계획을 아예 세우고 간 걸로요.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중국으로 이제 오시면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네, 그게 3시 반쯤에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통화 갑자기 끊겼거든요. 네네. 그게 전화기 요금이 떨어져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차피 3분 이상 통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끊긴 순간부터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5월 20일 오후 3시쯤이었거든요. 네네. 그날 8시 반에 제가 넘어갔거든요, 북한을. 한 5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 국경 연선을 따라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기억나가지고 내가 다시 북한 건너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를 검색했는데 징역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훔치됐거든요. 왜냐면 그때 나이가 25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3년을 보내면 28이 되고 언제 시작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0분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머니가 20년 키워주셨으니까 3년 뭐 썩을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효자네요. 아닙니다. 뭐 당연히 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긴 하거든요. 저는 또 주변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 모시러 가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금전적인 도움도 줬고 정신적인 도움도 줬었는데 얘기했죠. 이제 그 친구한테만큼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다 포기하고 들어와라. 다시 준비해서 우리 함께 2, 3년 노력하면 또 준비해서 모셔올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끝에 건너가면 끝이야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망설이진 않았고요. 그날 저녁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건너갔죠. 아, 그 하루 전날 브로커들은 다 돌아갔거든요. 왜요? 하루 머무는데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1인당 중국 돈 500위안씩. 네. 제가 약속했던 돈을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을 드렸는데 북한 브로커가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오겠다고 해가지고 못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그 장백현에 이틀 정도를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거에 대한 금액을 더 요구한 거죠, 저에게. 근데 저는 또 그 어머니를 언제 모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매일 그들에게 돈을 준다는 게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다 가라고 했죠, 이제. 브로커들 다 보내고 차 다 철수시키고 네. 저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가서 모셔오겠다. 네,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더라고요. 진짜 절벽 끝에 몰려가지고 북한 쪽에 절책이 쳐져 있는데 북한 쪽도 그 제방뚝이 한 6, 7m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철책을 한 1m 있고 또 가로로 1m 또 내왔거든요. 오르지 못하게. 그걸 사실 못 봤어요. 저는 건너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강만 조용히 잘 건너서 발각 안 대고 건너면 초소가 100m 간격으로 있더라도 그 사이로 조용히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뚝이 아까 높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뚝이 한쪽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받고 올라가야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계획은 참 쉽게 세우고 2시간 정도 관찰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망설인다고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녁 한 8시 반에 이제 넘은 거예요? 7시 반쯤 물에 들어서서 물을 절반쯤 건넜을 때 해가 아예 떨어졌어요. 타이밍은 진짜 잘 노렸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건너편에서 봤을 때 군인이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2명은. 그래서 초소가 비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건넜는데 처음에 이제 제일 놀랐던 거는 그날이 5월 20일 밤인데 물이 엄청 차가웠어요. 발을 넣었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다가 아니지 이제 망설이면 엄마 기다리는데 그 생각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 걷는데 앞이 안 보이길래 이제 물로 막 씻고 이러고 봤더니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눈물을 이러고 닦았는데 막 세상에 대한 한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신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지? 막 이런 시련을 주지?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사실 강 건너는데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고요. 물이 막 생각보다 깊지도 않았고 물살만 좀 빠를 뿐이어서 그리고 조용히 건넜을 때까지 아무도 없어서 강변에 앉아서 제가 옷도 짰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받았던 걸 밟고 올랐는데 그 쇠사슬 막 철장에 꼬아놓고 이랬는데 제가 장갑도 다 샀거든요. 칼도 사고 장갑도 사고 이제 다 블랙 자르는 것도 사고. 네, 블랙 후드티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매달려서 자를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넘어야겠다 생각해서 쉽게. 근데 그 가로로 된 부분 넘는데 그게 이제 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결국 식닥 하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쓰레기 때문에 제가 떨어져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군인이 나온 거죠. 아, 그래요? 발각됐어요? 이제 발각돼가지고 불행 중 다행히 한 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북한 말로 뭐라고 이제 올라오라고 하길래 제가 올라갔죠. 이제 더 쉽게 올라간 거죠. 북한 쪽에 그 뚝이 있고 담벼락이 있는데 북한군 초소가 그 뚝에서 좀 지대가 높은 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소에 쉽게 올라가가지고 걔가 시키는 대로 이제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그렇게 앉고 이제 뭐 하는 거냐 해서 제가 북한 말 최대한 흉내내가지고 아까 시계 이렇게 흔들다가 떨어져서 그거 주로 내려왔었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냥 뭐 그 개머리판으로 저 얼굴이랑 이제 가슴을 막 가격한 거죠. 걔가. 그래서 막 맞았는데 배낭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중국에서 간식거리 좀 샀었거든요. 그런 거 막 꺼내고 그 안에 이제 여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걔는 여권인 줄 몰랐는데 저는 이제 여권 떨어지는 순간 그냥 몸이 또 굳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 상으로는 강 건너기 전에 만약 발각되면 다시 중국 쪽으로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건너야지 그게 뭐 시도를 뭐 서너 번 하더라도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군인이 여권을 집어들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걔를 쳐다봤는데 이제 얼굴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동글동글한 형이 아니고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쪽줄도 이제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얘가 나이가 내 또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를 잡아채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몸싸움을 한 거죠. 엎치락 뒤치락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걔 소리칠까봐 저는 항상 또 거기에 신경이 있어서 발각될까봐. 누군가 오면 또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걔 소리 못 치게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을 막 더듬었는데 돌멩이가 잡히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그 돌로 제가 지금 입 막은 거 생각 못하고 찍었어요. 몇 번. 그래서 손 막 피나고 이제 감각 없길래 다시 빼고 막 찍었거든요. 그렇게 쳤는데 그 친구는 신음만 내고 이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여권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 가방 안에 아까 간식거리 이런 건 막 압력강 던져버리고 그리고 총을 들어서 이제 탄창 분해해서 멀리 던져버렸거든요. 수풀에다가. 사실 강에 던졌어도 되는데 이제 쫄려가지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처형되진 않겠지만 뭔가 네. 엄청난 이제 그래도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담을 넘어서 이제 인도로에 내렸었더니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퇴근 시간이요 그런지 그게 막 그때가 오후 8시쯤인데 막 차들도 쌩쌩 다니고 막 가로등은 없지만 그래도 그 차불빛에 막 제가 옷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흙에 피에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군가 막 비명 지르고 이러길래 제가 이게 지도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군인을 때려 눕힌 시점에서 저희 집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꽤 되거든요 거리가. 한강로비만큼 거의 되는데 그 거리를 제가 안 쉬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는데 그 위에 처소에서 뭔가 어떻게 연락을 받고 두세 명 나오더라고요. 막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거기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걔네도 그 철책이 있어갖고 못 나오고 막 있잖아요. 출구 못 찾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서가지고 같이 욕하면서 뛰었거든요. 그 위원동이라는 곳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제가 나서 자란 곳이다 보니까 그 위원 장마당 뭐 뒷골목 이런 데 들어가면 저 길은 이제 그 친구들보다 제가 아무래도 더 잘 알 거니까 안 잡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추격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시간 거의 조심조심 사실 다녔거든요. 밤에 뭐 인민방 경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갔는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도시가. 역전도 뭐 번듯하게 새로 짓고 그리고 이제 신발 공장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는데 위엔 주정뱅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가 막 뭘 잘못했다고 빌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되게 안심했어요. 저는 뭔가 시간여행 온 것처럼 어릴 적에 뭐 제 부모님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 여자분이 되게 바보 같은 게 술에 취한 남자한테 뭘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라면 버리고 갈 텐데. 그리고 그 남자분이 막 돌멩이 들어서 여자를 죽인다 뭐 넌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러면서 욕하며 때리고 있는데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냥 사실 어깨빵 하면서 지나가려 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뭐 그분의 어떤 선택들이긴 하니까 또 누구 사실 도울 형편도 아니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죠. 이제 목소리를 동네에서 아니까 이제 그냥 두드려가지고 어머니 이제 나와서 문 열고 그때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한 몇 시경이었죠? 9시 반, 10시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시계를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그냥 어머니가 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뭐 귀신 본 것 마냥 그리고 들어갔죠. 이제 그리고 그냥 저는 아예 다음날 눈을 떴는데 막 그 친척들이랑 막 와가지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먼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 온 것 마냥 모두 안 믿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밥 한 끼 얻어먹고 이제 낮에는 뭐 이제 못 나가니까 밖을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기로 하고 간단하게 계획을 얘기하고 이제 제 계획이 그거였죠.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브로커한테 다 얘기해놔가지고 제가 넘어간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사람을 집에 보내는 걸로 그러면 제가 만나서 같이 탈북하기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만 기다리면 되고 하룻밤이나 이틀밤만 자면 우리 다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산에 그 밭에 경비서는 막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음식 좀 날라다 주고 이제 소식 좀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그렇게 다 얘기 끝내고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에서 생활이 길어질 줄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냥 짧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브로커가 안 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산에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국이 보이는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사실 위험한 게 산에는 북한은 다 군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막 밤에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옷 뒤집어 쓰고 핸드폰으로 이제 카톡을 날렸죠. 카톡 진짜 짱 잘 쓰더라고요. 로밍을 하고 갔었는데 중국 그 신호가 너무 잘 써가지고 다행히. 자,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로밍을 해가지고 갔는데 북한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중국 통신망이 접속돼가지고 잘 터졌다. 그래서 막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했다면서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일이긴 한데 그 시내 길 걸으면서 폰을 꺼내봤는데 다 서더라고요. 해산시 그 압록강에서 조금 뭐 500m, 1km 그 한짝으로 떨어진 곳들은 다 서는 것 같았어요. 그 선다라는 게 이제 그 신호가 2개 정도 막 땡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문자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날씨를 이제 그걸로 막 예측이 안 해줬는데 잘 맞더라고요. 일단 날씨가 짱이었고, 그리고 그쵸. 데이터가 잘 터졌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더니 네가 뭐 사고를 쳤냐 이제 그 얘기부터 다짜고짜 저한테 추궁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비병이랑 몸싸움한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했는데 경비병을 아까 매수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대에 뭔가 지시가 떨어진 게 제가 5월 20일에 넘어갔는데 21일부터 31일까지 특별경비 구간으로 하고 아예 국경 뭐 개미 한 마리 열지 못하게 봉쇄하라고 내려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6월 1일이 지나서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열흘 동안 산에서 이제 먹고 싶은 음식들 다 시켜 먹고 이제 뭐 거의 배달 서비스 느낌으로. 어떻게요? 어머니 시켜가지고 이제. 돈 주면서 이제. 네, 제가 중국 돈 조금 있었어요. 네, 몇장.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제가 한국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뭐 3, 4개월에 한 번씩 보내드린 돈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생각보다 어머니가 돈이 저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먹고 싶었던 뭐 북한 음식들 시켜 먹고. 네. 어땠어요? 맛있었나요? 맛은 사실 기대 이하였고요. 네. 배고플 때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와서 제가 좀 좋은 것들 많이 먹다가 네. 가보니까 내가 이런 걸 먹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없었구나. 대동강 맥주 이런 거, 술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그렇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고 불고기도 한번 해먹었거든요. 밤에 몰래 집에 가서. 근데 삼겹살 너무 생각났었고요, 사실. 아무튼 너무 그리웠어요, 한국이. 진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로 거기 가서 다시 못 살아요. 하루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산에서만 자는 거는 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잤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있잖아요.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한국에 갔었던 게 다 꿈이고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핸드폰이랑 여권부터 막 찾았는데 있는 거예요. 지갑이랑. 그래서 이게 꿈은 아니고 이게 현실이구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겁을 했겠다 진짜. 네. 그냥 어쩌면 내가 실패해서 다 잡혀 죽는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잠깐 했던 생각은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조금 어쩌면 그 가족분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죽는 쪽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칼을 항상 그냥 가지고 있었고요. 목을 찌를 수 있을지 그 용기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시도는 해보려고 해야 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살을 네, 아니면 제가 저 스스로 못 꺼내면 걔네 중에 한 명이라도 찔러서 뭐 아버지 피값을 하든 아니면 걔네가 저를 죽이는 상황을 만들던데 그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번 친한 학급 친구한테 이제 발각됐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발각이 됐죠? 제가 북한에 총 22일 정도를 이제 머물게 됐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여행이었는데요. 5월 31일까지는 그래서 뭐 고향에 돌아온 느낌으로 잘 즐겼고요. 6월 1일 되는 날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려 했더니 신호가 안 터지더라고요. 로밍이 끊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게 114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걸었더니 114 KT 핸드폰 통화 받으신 그 여자분이 제 상황을 모르시니까 센스가 없으셨겠지만 집 주소랑 개인정보 계속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산에 숨어서 이제 막 제 목소리도 떨리고 이제 잘 안 들리잖아요. 또 계속 고객님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산에서 통화를 1, 2분 안에 뭐 도청당하고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쫄려가지고 진짜 하다가 막 끊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무제한 연장해 주세요. 막 소리도 지르면서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요금제를 연장을 해가지고 신호 잡으니까 막 카톡들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걱정하는 사람은 전에 만났던 친구밖에 없었지만 브로커한테 연락을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려오고 왔었어요. 그리고 브로커가 하루 와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기획을 하자. 6월 8일 날인가 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오는 날 저도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삼성 핸드폰도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중국 유심 넣어서 이제 어머니 드리고 하고 이제 그 브로커 따라서 압록강변에 나왔는데 갑자기 뭐 경비 순번이 바뀌었다나 뭐라나 못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멘탈 한 번 붕괴됐고요. 그 군인 애들 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싸운 것도 있지만 걔네가 저를 알아볼까봐 걔네가 원래 주문받은 인원이 2명인데 젊은 남자가 한 명 더 끼웠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떤 의심을 할까봐 엄청 쫄렸어요, 사실은. 근데 걔네한테서는 사실 아무 일이 없었고 집에 오는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뭐 저희 집이 있다면 그 옆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중학교 담벼락에서 제가 안 들어가고 집을 바라봤거든요. 어머니 먼저 들여보내고 아버지 먼저 들어가는데 바로 그 마당에서 덮쳤어요, 사람들이. 진짜 사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달빛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봤는데 그냥 한 4-5명 뛰어난 아버지 붙잡았고요. 어머니도 그냥 바로 들어가 같이 잡혀가지고 어머니 몸에서 뭐 중국 돈 뭐 몇천 위안에 뭐 핸드폰 다 나오고 있어. 거기서 멘탈 다 나갔죠. 왜냐면 그건 보혜부였네요. 네. 들이쳤구나. 나중에 알기로는 뭐 며칠 감시를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지냈어가지고 그래서 근처 친척집에 저는 당황해서 달려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막 제가 배낭 같은 거랑 있었어요. 또 그거 막 챙기려고 하다가 막 당황해서 막 이러는데 허둥지둥 했겠죠. 걔들 막 짚고 이러는데 그 친척집 문도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봅니다. 집수색 좀 하겠습니다. 그 멘트에 그냥 손들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챙기고 사실 여권도 못 챙겼거든요. 핸드폰만 들고 그냥 바로 문 차고 뛰어났더니 막 후레쉬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 넘어서
바로 턱 껴가지고 학교 뒷산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걔네 막 따라올라다가 제가 중턱까지 뛰어서 돌아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도 제가 못 신고 뛰어가지고 잠깐 앉아 이제 상황 보느라고 이제 어차피 제가 중국에서도 좀 쫓겨봐서 하는데 위로 쫓기면 유리하더라고요. 체력 면에서만 지치지 않는다면 산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오는지 보고 안 올라오는 쪽으로 내려가면 돼가지고 그래서 안 잡힐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내려다 보는데 이 X들이 잔인한 게 어머니랑 아버지를 그 학교 뒤쪽에 끌고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를 때린 거죠. 이제 구타를 엄청 해가지고 네. 어머니 비명소리 듣는 순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냥 다 야수로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싸우다 죽어야겠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 생각만 들어가지고 돌멩이 들고 다시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막 우리 아들 안 왔어 막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여기서 내려가면 나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사돈의 팔촌이 다 죽겠구나. 이성을 찾았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진짜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막 속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엄청 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그 어머니를 얼마나 때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러 왔는데 어머니를 보이보이 넘겨준 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 탈북을 시도하기 며칠 전부터 한국에 도움을 좀 요청했거든요. 친하게 지냈던 형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모시러 갈 때 금전적으로 도움도 주겠다 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북한에 간 걸 안 이후로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자체를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고 했어가지고 보이본지 어떻게 하냐 했어요. 나중에 안 건데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시켜서 통화를 했는데 그 형이랑 통화한 게 13분을 통화했길래 제가 이거 뭔가 미타한데 이제 미심쩍은데 했는데 그게 도청을 실제 당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감시를 섰던 건데 나가는 걸 이 사람들이 놓치고 다행히 탈북하려고 저희가 나가는 걸 놓치고 들어오는 걸 잡은 거죠 이제. 근데 이해되죠 뭔지. 이게 나가는 게 잡혔으면은 제가 잡히는 거죠. 나가는 게면. 사실 군인들을 보고 와가지고 들어올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했고요. 갈 때는 떠난다는 마음에 긴장 아예 안 하고 내려갔는데 걔네도 긴장이 없었거나 이웃집에 잠복하고 다 저희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제 보이부에 잡혀 들어가시고. 그쵸. 보이부 입장에서는 그 중국 핸드폰 나오고 돈 다 나오고 탈북하려던 정황이 그냥 그대로 녹취도 어차피 있었고 근데 어머니가 영예군인이거든요. 군복 마실 때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 척추가 아예 뒤로 좀 나와 있거든요. 뼈가. 그래서 저도 못 낳는다 하다 나가셨는데 무튼 그 해산시 보위부장 앞에 끌려가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건 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보위부장이 이제 어머니를 회유한 거죠. 이제 영예군인이고 뭔가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그렇게 간 것만 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안 해 하니까 어머니가 이민반장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10년 넘게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안전부 보위부 이런 거에 조금은 좀 잘 아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배짱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건 맞는데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난 아들 너무 보고 싶어서 거기 앞에 볼 수 있을까 해서 나갔다가 조국을 배신한 건 아니다 싶어서 돌아 들어오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되게 그럴싸하게 마침 답변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보위부장이 빼앗은 돈 다 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중국 돈 다 그대로 되찾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풀어준 거죠. 가지 말라고. 만약 부르고 가면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랑 이제 보위부의 어떤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풀어줬는데 사실은 이 보위부의 느낌으로는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올 거다. 어차피 건너온 놈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번엔 안 놓치려고 잡으려고 한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뛰어나왔던 집에 들어가서 여권부터 찾았고요. 진짜 여권을 겨우 찾았어요. 그 어두운 밤에. 그리고 이제 잘 챙기고. 아니 거기로 다시 들어간 게 난 대단하다. 그 진짜 있잖아요. 정말 몸의 서골도 아니고 진짜 그냥 사실 쫄리진 않았는데 그 집에 개가 있었어요. 문제는 개가 짖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요. 그리고 여권을 주운 다음 출입문 앞에 앉아 들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앉아 들었는데 아무 말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한번 쫓기지 하고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친척분이 나이 지숙하신 한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잡혀갖고 이미 끝났고 너도 가라. 이제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남조선 가서 돈을 왕창 보내줘서 중국 돈 10,000위안 정도면 뇌물 써서 어떻게 빼내볼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옥바라지를 하든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팔자가 이렇게 됐네 그냥. 그래서 소식 다시 알려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다시 넘어올 마음으로 나왔는데 날이 밝은 거예요. 밤새 이제. 네. 제가 압록강변에 도착했을 때 날이 그냥 대낮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 못 넘어죠.
가봤더니 군인들 안 자고 다 그 털옷 입고 그냥 완전히 기립버쳐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기하고 이제 아, 어떡하지? 집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다시는. 그래서 이제 방랑가가 된 거죠, 거기서. 그때 제일 충격이었던 게 머리가 노란색이었고요. 엄청 길었고요, 그 갈색 머리가. 귀도 뚫었었는데 귀걸이 풀어버리고 그래서 뭐다 뒤집었었는데 머리 막 보이고 네. 옷차림 좀 이상하고 네. 거기서 안 신는 신발에 나이키 신발 신었나요? 나이키는 아니었는데 뭔지 모르겠는 하얀 운동화를 하얀색 신는 사람이 없잖아요. 검은 후드 이상하게 입고 이제 돌아다닌 거죠. 누가 봐도 그냥 막 눈에 팍 튀게 그냥 네. 이제 그러고 다녔군요. 수검댕이 막 묻히고 꽃제비처럼 꽃제비처럼 네.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동창을 이제 발견됐나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니가 이민반장 하실 때 좀 못 사는 집 사람들 도와준 적이 있어요. 네네. 북한 말로 김치랑 된장 퍼주면 복을 퍼주는 거다 네네. 그런 얘기 있는데 어머니가 그 문제로 아버지랑 싸우면서도 막 퍼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 집에 가면 밥은 주겠지 갔거든요. 두드rik 들어갔는데 밥을 안 주셨고요.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 집 아들이랑 또 저도 친구예요. 근데 나가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재워줄 수도 없고 이제 그 얘기 하시길래 뭐 탓할 수는 사실 없어가지고 저도 이해가 돼요. 이게 어릴 적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이제 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강호 씨도 그걸 또 네. 아 친구 어머니 마음은 저는 10분 이해하는데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어머니가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나오다가 그 집 아들 마주쳤거든요. 친구를. 그래서 친구를 3년 만에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엄청 놀라더니 막 집에 들어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 위험할 것 같고 이제 여기 앉아 잠깐 얘기하자고 앉아서 그런 어떤 근황도 물어보고 뭐 그냥 핸드폰 좋은 거 쓰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기 친척 있어갖고 자그마한 공장 같은 거 다니고 있더라고요. 노동자로. 그 친구 막 이제 자고 가라 막 이러는데 그냥 마음은 알겠다 하고 사실 저는 너무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같이 갈 마음으로 얘기해봤는데 그 친구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친구 집 들어가는 거 보는데 이제 신고하진 않겠지 막 이 생각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동사무소 앞에 웬 여자애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시는 그건데 웬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으로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볼 수도 있겠지. 혹시나 하고 돌아봤는데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그 친구 돌담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어디서 봤지? 이제 막 머릿속을 막 사실 어머니가 잡혀간 이후라서 제가 정신 상태가 좀 냉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알지? 했더니 이제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이제 그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내 소식 혹시 들은 거 있어? 물어봤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너 갔다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선 쪽은 너 갔다며로 통하는군요. 네, 그렇죠. 중국 갔다는 얘기로 저는 그래서 중국 간 거? 했더니 그냥 이렇게 빤히 보더니 여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없어 이러는 거. 여기 염색 이런 거 안 하는구나 하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하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했던 게 저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사귄 제 친구 애를 7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간 친구를. 네. 18에 군대 가서 제가 25이었으니까. 예, 연료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기다릴 거냐고 하니까 기다린대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이제 또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시련이 파악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친구도 좀 이쪽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가고 싶진 않다고. 뭐 할머니도 계시고 한데 안 가겠다고 그냥 거기 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2시간 안에 이제 쫑난 거죠. 더 할 얘기가 없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신고할까봐 사실은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녁까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요. 뭐 배가 고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서 저녁까지 이제 있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디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하니까 그 연풍분주소라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 서류대로. 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가는 데까지 같이 가자 하고 걸었거든요. 자, 이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금 경찰서 가서 이제 뭐 경찰서에 서류를 때려가야 되는데 지금 반동분자를 옆에 두고 그 말을 하니까 거의 뭐 이건 신고하겠다라는 말들이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이제.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신고 절대 안 할게. 무서워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뭐 괜찮아 나 어차피 안 잡혀 막 이랬는데 그 친구와의 만남이 되게 특별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친구가 물어봐서 저도 얘기하긴 했거든요. 어머니 모시러 왔었고 이제 일이 잘 안 됐다.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랑. 한 오후 6시쯤에 그냥 보내줬거든요. 한두 시간만 버티면 어두워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리고 그렇게 방랑을 계속 하다가 6월 10일 날인가
학교 때 엄청 가까웠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군대 갔거든요. 그 친구의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저는 못 알아봤는데 사실 뒤에서 막 잡아채길래 봤더니 이제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자고 일단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밥부터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났는데 얘기를 사실 못하고 그냥 식곤증에 쓰러져 잤거든요. 오후쯤에 1시쯤에 봤는데 제가 또 어슬어슬해질 때 대여섯시대에서 깨났거든요. 깨나서 이제 제가 허리에 찼던 핸드폰이랑 이런 거 있나 하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더니 좀 있으면 남편도 오고 하니까 방향을 좀 토해보자. 그 친구 어머님의 계획은 한 끼에 자신을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였어요. 탈북을. 근데 문제는 제 친구가 군대에 나가 있는데 그 어머님이 여기 오시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긴 했지만 가능하면 같이 가려고는 했지만 그게 제가 여자까지 달고 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진짜 운명인 게 제가 그 친척분들 핸드폰을 다 자랑하셨는데 친척들이 핸드폰 보러 하나가 왜 온 게 기억나는 거예요. 봤던 게. 그래서 전화 걸었는데 마침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 풀려난 거예요. 그걸 확인했구나. 소식을 들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분을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와서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났거든요. 그 김일성 막 모자이크 있는 그 앞에서 만났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 앉아 얘기했죠. 제가 건너가서 다시 사람들 보내고 준비할 테니까 엄마 아빠 좀 대피시켜달라고. 그 보이브 애들 며칠 기다리다가 저 안 오면 아마 또 잡아갈 거니까 어디든 시골로 일단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친척분 지갑에 이제 돈 좀 달라 했더니 그 중국 돈 100위안짜리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친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만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이 신세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해한다 하시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사실 막 떠오르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왔던 곳 있잖아요. 거기로 다시 넘어가야겠다. 내가 아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또 건너만 가면 중국 쪽은 제가 묵었던 호텔도 가깝고 이제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내 중심이니까 또 여기로 건너리라 생각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 방뚝이 한 6, 7m 된다 했잖아요. 그 위에 올라섰거든요. 초소가 옆에 있는데 한 3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오든 말든 뛰어내리고 건너가 물에 뛰어들어야겠다 이제 이 생각하고 내려다 보니까 좀 무섭긴 한데 뭐 엄마가 살아났다는 기쁨에 일단 저는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뭐 다리가 아픈지 어쩐지 사실 느끼지도 못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건넜거든요. 이제 소리 나도 상관없으니까. 문제가 걸어서 건널 때랑 다르게 수영하니까 제가 건너려던 지점에서 엄청 떠내려가서 건넌 거예요. 반대편에 초소에서 딱 바로 보이는 곳에 제가 건너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위에 입었던 점퍼에 물이 차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힘 다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점퍼를 벗어버리고 물에 한참 누워있었어요. 뭐 간역이 되든 말든. 그리고 기다시피 해서 이제 중국 쪽 제방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핸드폰 풀어서 바로 켜가지고 전화를 했죠, 브로커한테 먼저. 빨리 집에 사람 보내서 엄마 아빠 빼달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중국 이제 호텔 가서 중동 80위안이가 있거든요, 하룻밤 자는데. 묵었던 호텔에서는 잘 수 있더라고요. 원래 중국은 그 체크인이 엄청 복잡해요. 뭔가 숙박 등록 이런 서류도 써야 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제가 연길로 간 거예요. 제 짐이 다 연길에 있었거든요, 그 브로커 집에. 그래서 가는 중에도 그 북한 브로커랑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빼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해산시에서 많이 떨어진 어떤 그런 곳이 아무튼 어머니가 시골에 대피를 하셨다. 일단 돈을 좀 보내주고 뭐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전화를 하니까 지인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돈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다시 탈북을 시킨 거죠. 이제. 그리고 저는 비자가 다 만료돼가지고 공항에서 체포돼가지고 연길 공항에서 그 출입경 관리국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3일 조사받고 다행히 어떤 마음씨 온 조선족 경찰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를 이제 비자 새로 발급해주고 사진 다시 다 찍어주고 공항 태워다주고 조사받는 중에 제가 얘기를 한 게 탈북자인 걸 숨겨야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고아로 자랐는데 중국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으러 왔다가 지금 못 찾아서 장백에 갔던 기록은 장백현에 가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숙박 기록이 없는 이유는 제가 돈이 없어서 공원 벤치나 이런 데서 자서 그렇다 이제 얘기했더니 그분이 되게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 그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막 손 흔들어 주시고 이제 아무튼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 기회에 또 한번 뭐 조선족이라고 일단 다 안 좋은 분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후에 그 한송이 씨의 조선족 비하 논란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막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왔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 제가 다시 보낸 브로커 통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쪽 건너와서 이제 또 제가 기독교 도움 받아서 이제 브로커들 마중 보내서 그때는 제가 못 가고요.
네, 저는 또 한국 와서 조사받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조사받는 중에 이제 아버지가 태국 난민수용소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뭐 브로커를 보내가지고 부모님들은 무사히 한국으로 네. 오셨고 그리고 강호 씨는 이제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됐죠. 네. 누가 신고를 했죠? 이제 친한 분이 신고를 했나요? 그래도 한때 도움을 받았던 네네. 형이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 형이 이제 또 나름의 뭐 어떤 사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네. 저를 살리는 입장으로 그 국정원에 이제 신고를 하신 거고요. 네네. 어차피 또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는 게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도착했을 때 김강호 씨 지금 어디십니까? 라는 문자가 왔었고요. 그 북한 잠입한 건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중국 있을 때부터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꾸 안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인천공항에서 체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잡히기 싫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짐 다 내려놓고 좀 잡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좀 갈아입고 이제 그랬는데 공항에서는 안 잡고 다행히 집에서 이제 자고 있다가 새벽에 잡혔거든요. 이런 영장 2개 들고 와가지고. 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네, 아파트 소문 솔직히 다 났고요. 범죄자 잡는 것 마냥 아주 다 포위하고 와서 당신의 몸이랑 집을 수색한다는 어떤 영장 2장 보여주고 카메라맨들이 들어오고 막 녹화하면서 이제 집을 팍팍 뒤졌거든요. 제가 원래 일기랑 썼었는데 다신 글을 안 씁니다. 그래서 다 압수해 갔어요. 그래서 다 압수. 네, 노트북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다 뚫어버리고요. 저 아직 중국입니다 했더니 한국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문자 다시 와가지고 뭐 날짜 정해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잡으러 와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딱 뜨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리고 사실 뭐 잡자꾸나 하면 뭐 제가 어딜 뛰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경찰서에 방을 하나 내가지고 그 안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거죠. 뭐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뭐 재판을 받게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조사라는 게 참 저는 신기했던 게 때리거나 뭐 굿하거나 그런 조사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 CD, DVD 이런 거 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록하는구나. 제가 북한에 가서 20일 날 밤부터 넘어온 날 6월 11일 날 밤까지 진짜 1분 1초도 빼지 말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하고 이제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한 10 며칠 동안은 북한 갔다 온 거 인정 안 했거든요, 사실. 저 중국 갔다 온 거고 이제 버텼죠, 이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형이랑 했던 통화 녹음이 이제 증거로 형 나 북한인데 한 번만 도와줘, 이제 뭐 살려줘, 그런 얘기, 그런 게 이제 증거로 발목을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핸드폰만 갔다 온 거라고 이제. 감옥 가기 싫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하시던 분 얘기가 네가 이렇게 버티면 진짜 3, 4년 살 수도 있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 들어오는 모습 못 볼 수 있다. 세터민들 아시다시피 정착하고 첫 시기가 힘들잖아요. 첫 1년이. 그 힘든 시간을 저는 함께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저희 기수분들도 나온 첫날 다 울잖아요. 밤에. 가족 없고 외롭고 이러니까. 그걸 안 겪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했을 경우에 조금 달라지냐고 물어봤더니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하시는 분이 조사는 하지만 네 행동에 나는 존경하고 있고 뭐 이러시면서 이제 감동을 주셨구나. 아,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런 분들 잘 믿진 않지만 되게 정이 가시는 분이어가지고 경상도 분이셨는데 그분이 엄청 좋았어요. 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다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수감이 된 거죠.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1년 들어가 살게 됐죠. 저도 잘 몰랐는데 1심, 2심, 3심까지 있잖아요. 상고심까지. 근데 1심에 뭘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제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검사분이 구형을 되게 작게 해주셨는데 아무튼 집행유예가 났어요. 6월에 2년. 정상 참작 돼가지고. 네. 제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개월하고 14일 동안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재판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 살고 나온 이제 거죠. 네. 실제 형을 사는 사람들로 산 건 아니고 미결수라고 이제 그 하얀 명찰 달고 사는 그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쓴 거죠. 제가 듣기로는 감옥에서 되게 정신을 많이 차렸다고 들었어요. 그쵸. 반성을 많이 했죠.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이제 사람들을 원망하기 사실 바빴었는데요. 이제 뭐 신고하신 분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도움을 안 줬던 사람들 뭐 2, 300만 원만 있었어도 솔직히 쉽게 탈북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군인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컸어가지고 나라면 아마 안 그랬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구속되어야 할 죄인가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면서부터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되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살게 된 것이 어찌 보면 나는 어머니를 이제 구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형이 1년 전에 저 처음 봤을 때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답변했던 게 저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국가가
간섭들이 들 거릴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맞아요. 네,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네네. 되고 네, 다 같이 어우러져 사니까. 네. 맞아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악법이다라고도 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좋긴 한데 저는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뭐 혼자 있는 시간도 있지만 별의별 제목으로 들어오는 우리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취하층의 어떤 삶을 보다 보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일단 새 출발을 하면 되니까 제가 수위 붙어 있는 이상은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이제 강 건너올 때 어떤 그런 초심을 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마인드로 살아보자 하고 이제 사실 나올 때 빚이 많았잖아요. 어머니 탈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탈북 비용이라든가 브로커에게 소송도 걸리고요. 그것도 있고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뭐 신용카드 값이나 뭐 집세나 뭐 이것저것들이랑 네 1년 반 그 정도에 다 갚았거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학생이죠? 네, 그럼요. 2021년도는 제가 진짜 힘든 한 해였고요. 진짜 빨간 날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을 해서 잘 갚았고 그렇게 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유튜브에 잠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었는데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방울 인터뷰라고 네네. 그 채널에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또 그걸 하는 형님이 또 저에게 뉴질랜드 갔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형이에요. 제가 한국 와서 처음 막 친형처럼 의지하던 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가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게 뭔 말이냐 이제 그러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생활비나 뭐 등록금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세터민 친구들처럼 이제 등록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뭐 5년이 지나서 입학한 것도 있고 그때 당시 탈북자 보호종료 조치 뭐 그런 것도 받긴 했었거든요. 막 항의서도 제가 제출하고 했었는데 당시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님 하실 텐데 A4 용지 한 5장 정도 적었거든요. 왜 넘어갔어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받아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등록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마침 고마우신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덕분에 지금 대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죠? 앞으로 포부나 뭐 꿈 그런 게 있나요?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제가 태국 남인청소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사회에 탈북자가 많아봐야 1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다 보니까 그래서 남인청소 왔는데 100명 넘게 있는 걸 보고 저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희소성이 있을수록 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탈북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생각이 깨졌거든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래서 제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인생관을 좀 정해가지고 그때는 잘 모르다 보니까 통일부에 취직해서 막연하게 어떤 세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도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기로 했고 공부하면서 경제학도 복수 전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왕 늦게 시작한 거 동기들이랑 9살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시간여행 온 느낌으로 잘 즐기고 있긴 한데 좀 대학원까지 좀 길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저희 정체성이 있으니까 남과 북을 다 경험을 해봤고 뭐가 필요할지를 좀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탐색해가는 그런 적어도 과정이다. 뭐 어떤 통일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강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려져요. 그림이 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제 막 그려지는데 이걸로 제가 이제 또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에 되게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은 열심히 살아가는 세터민들도 있다는 거 조금 알아주시고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강우 씨의 앞으로의 삶도 또 제가 응원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님들도 아마 응원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